유럽은 언제나 세계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시아의 성장이라는 건 결국 거품에 불과하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오만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한 교수의 강해 중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자리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또 다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단 하나의 그래프와 던진 한마디의 말에 강의실이 침묵에 빠졌고 심지어 유럽 우월주의자로 유명한 교수마저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는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옥스퍼드 대학이 뒤집혔을까요? 그 충격적인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스콧입니다. 국제금융이 제 전공인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부터 한국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있는 교수 상호평가 기간이었어요. 그날 제 강의를 참관하기로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이클 스톤 교수였죠. 유럽 중심주의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그가 하필 제가 세계 경제의 미래를 다루는 날 찾아온다니 왠지 불편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죠. 강의가 시작되고 저는 늘 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2050년 세계 경제를 이끄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맨 앞줄의 금발 여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죠. 중국이요.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잖아요. 그러자 옆자리 남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국이야. 기술력이 다르지. 뒤쪽에서도 의견이 쏟아졌어요. 인도가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이죠.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강의실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씩 웃더니 큰 소리로 말했죠. 학생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유럽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시아의 성장이란 건 결국 거품에 불과하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유럽 경제학의 권위자로 불리는 마이클의 말에 수긍하는 듯 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왠지 거슬렸지만 저는 차분히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라는 글자가 떴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어요. 누군가 한국이요? 라며 의아해했고 다른 학생은 삼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마이클도 비웃듯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까지 이런 헛소리를.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멈췄어요. 제가 보여준 다음 자료들에 그만 말문이 막힌 겁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곡선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제조업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성장세, 숫자와 그래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300년 전통의 강의실이 처음으로 이런 침묵에 빠졌던 것 같아요.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학생들은 숨죽인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강의실에 울렸어요. 바로 여기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날 보여준 데이터들 중 가장 먼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영상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금반지를 들고 나와 국가를 위해 헌납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비쳤어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란 말들이 넘쳐났죠. 마이클도 그때 신문 칼럼에서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그래프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줬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단 4년 만에 완벽하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세계 경제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회복이었죠. 강의실 뒤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건 단순한 반등이었을 뿐이요.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반등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제조업 성장률이 유럽 국가들을 크게 앞지르는 그래프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경제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었어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세계 시장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마이클이 또다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럽보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의 말에 일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는 지적이네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구매력 평가 기준 GDP 비교 그래프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영국, 프랑스를 앞지르는 놀라운 수치였죠. 강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뭔가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R&D 투자 비율이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심지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마이클은 이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료들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 기적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강의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이나 의문이 없었죠. 세계 경제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이제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에서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스크린에 2020년 초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뉴스 화면들이 나타났어요. 유럽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죠. 당시 유럽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 모두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겪었으니까요. 마스크 부족으로 의료진들이 쓰러져갔고 검사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스크린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비쳤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한국인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검사받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까지. 말도 안 됩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분명 연출된 영상일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빨리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의 말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WHO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였어요. 한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유럽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2배 이상 빨랐고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별한 점이죠. 이어서 K방역이라 불린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휴대폰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첨단 기술,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 투명한 정보 공개.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시스템은 오히려 더 발전했고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거죠. 통계 자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대부분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이뤄냈어요.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죠.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가 그토록 확신하던 유럽의 우월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학생들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제 말에 강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을 지키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이제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시적인 성과일 뿐입니다.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감히 이 정도 가지고 평가하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흔들리고 있었고 강의실의 학생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흔들리는 목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스크린에는 한국의 새벽 배송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타났어요. 밤 11시 서울의 한 아파트. 한 직장인이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장보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보통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죠. 영국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보통 3, 4일 정도요. 빠른 배송을 신청하면 이틀이면 와요. 그때 스크린에 다음 장면이 비쳤습니다. 그 직장인의 현관문 앞, 다음 날 새벽 6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까지 모두 안전하게 배송되어 있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배송은 물류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기업이 망하기 전에 멈추겠죠. 여전히 그의 목소리에는 유럽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은 매년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물류창고. 그 안에서 수십 대의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상품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최적의 배송 경로를 계산하고 새벽 배송 기사들은 마치 군인처럼 정확한 시간 관리로 움직였죠. 잠깐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 기술, 미국이나 독일에서 수입한 거 아닌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초격차라뇨? 마이클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그럼 이걸 보시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과 유럽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의 물류 창고는 마치 미래의 모습 같았죠. 로봇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상품을 분류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배송 경로를 계산했어요. 반면 유럽의 물류센터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초격차입니다. 단순히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한 거예요. 한국은 이미 물류를 산업에서 첨단 기술의 영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이클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허튼 소리. 우리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물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과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전통이요? 제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의 물류 혁신은 이미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유럽이 변화하지 않으면 곧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마이클의 반박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서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강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한국의 놀라운 성과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마이클이 침묵하는 사이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우리 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소연 학생이었죠. 잠시 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소연 씨는 우리 학교에서 최연소로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지난 학기에는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죠.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우수한 학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전히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세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였죠. 보시다시피 한국은 수학, 과학, 읽기 능력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의 교육은 너무 경쟁적이라고 들었어요.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그때 김소연 학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교육은 매우 경쟁적이에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성적 경쟁이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소연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가능은 없다는 걸 배워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늦은 밤까지 공부하면서 우리는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죠.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알게 됐어요. 마이클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못 견디고 학교를 떠나는 게 아닌가요? 소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나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도전 정신, 끈기, 그리고 혁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 연구개발 성과, 글로벌 기업의 한국인 임원 비율 등이 나타났어요.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죠. 한국의 교육이 만들어낸 인재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거 아닐까요?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생들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한국의 교육은 때로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소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냈죠.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입니다. 마이클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청정실에서 흰색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 학생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곳이죠. 마이클이 또다시 비웃듯 말했습니다. 반도체라고요? 그건 미국의 영역 아닙니까? 인텔이 있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상단에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인공지능 기기까지 모든 첨단 제품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만드는 기술, 한국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따라잡을. 제가 그의 말을 자르고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보시죠. 반도체 한 장을 만드는 데는 수백 개의 특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특허의 상당수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죠. 중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이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겠죠.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문명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국조차도 이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생산,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숨만 내쉬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패권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무시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대신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죠. 마이클마저도 이제는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마치자 저는 분위기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스크린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상위 10위권에 한국 드라마가 무려 5편이나 올라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이 손을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봤어요. 기생충도 아카데미상 받지 않았나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단순한 유행 아닙니까? 프랑스 영화나 이탈리아 영화처럼 곧 시들해질.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 한류 팬의 증가 추이였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류 팬은 고작 수백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억 명을 넘어섰어요. 한 학생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작은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산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에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문화산업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체계적인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연과 영상 제작, 철저한 품질 관리까지 마치 정밀한 제조업처럼 운영되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문화를 하나의 수출 상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최고급 상품으로 말이죠. 마이클이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맞습니다. 제가 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융합하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죠. 스크린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 K-팝을 따라 추는 모습, 한국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열정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없이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유럽의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그에게 이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명확했죠. 더 놀라운 건 앞으로입니다. 제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문화 산업은 이제 메타버스, AI 등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경이로움이, 마이클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문화의 새로운 강국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강의의 마지막을 앞두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단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자료들이 스크린에 차례로 지나갔어요. 한국의 경제 회복력, 기술 혁신, 교육 시스템, 문화의 힘까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유럽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강의실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이클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노트북을 빠르게 두드리며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죠.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최근에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어요. 현실적인 데이터들이 화면에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구체적인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담긴 자료들이었죠. 유럽의 현실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분야에서는 더 빠른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제 마이클의 표정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의 반박이나 부정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눈빛이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가 앞서고 뒤처진다는 단순한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고 마이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세기의 경제는 하나의 국가나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강점을 가진 여러 국가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 속에서 한국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듯한 빛이 그들의 눈에서 반짝였죠.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한국 경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든 한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바라보더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난 3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유럽의 우월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본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얼마나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져 있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통찰이 깃들어 있었죠. 마이클은 한국이 개척해낸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혁신,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날의 강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300년 전통의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유럽 중심주의의 상징과도 같던 마이클조차 한국의 저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세계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들의 저력.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발전을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죠. 앞으로 한국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세계가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분명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세계적인 석학이 직접 밝힌 놀라운 진실, 바로 유럽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의 초격차 경쟁력이었죠. IMF 위기를 극복한 저력,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 미래를 이끄는 배터리 산업까지 한국은 이제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만들어낸 초격차의 힘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이뤄낸 성과는 이제 유럽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